어떤 곳에서는 한 여성이 입술에 낀 접시 하나 때문에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 서야 합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잠수할 수 있도록 적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상가옥에서 자란 아이들이 단지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깊은 숲에서는 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수은은 주민들의 몸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땅과 문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지키려는 10개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1. 무르시족. 여성의 몸이 관광객이 사진으로 담고 싶어하는 대상이 될 때 아랫입술에 끼운 하나의 점토 접시는 수천 명의 관광객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오모 계곡까지 찾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셔터가 눌릴 때마다 그 뒤에는 더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무르시 여성들은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 전통은 종종 잘못 설명됩니다. 여성들이 노예 상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일부러 못생기게 만들었다는 단순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무르시족에게 입술 접시는 성인으로의 성장, 여성성, 사회생활,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과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무르시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입술 접시를 착용하는 것도 아니며 모두가 입술을 아주 큰 크기까지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의 경제입니다.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원시적이라고 여기는 복장과 장신구, 신체 장식을 한 여성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이는 수입원이 되지만 동시에 관광객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특정 문화적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연출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보는 것 역시 잘못입니다. 여성들은 직접 가격을 협상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진에 등장할지 선택하며 외부인의 호기심을 가족을 위한 수입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던 정체성이 점차 카메라 앞에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몸이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곳에는 인간의 몸 자체가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2. 바자우족. 몸은 바다에 적응했지만 삶은 국경과 신분 문제의 가치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몸속에 산소통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장비도 아닙니다. 수술의 결과도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삶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바자우족은 오래전부터 물고기와 문어, 각종 해산물을 잡기 위해 오랜 시간 잠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바자우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유전자와 관련된 자연 선택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비장이 수축하면서 더 많은 적혈구를 혈액으로 내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소를 좀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몸은 생물학의 모든 법칙을 깨뜨린다 같은 표현이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그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생물학을 거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물학 자체가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생활 방식에 맞게 적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50억 명 중 단 한 명이라는 표현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된 통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설은 이들이 육지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말레이시아 사바에서는 일부 바자우라우트 사람들이 여전히 배 위나 바닷가의 수상가옥에서 살아가지만 국적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은 공립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한교육센터에 의존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인들에게도 신분 서류는 의료 서비스, 일자리, 거주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샘포르나 주변에서 진행된 주거 철거 과정으로 500명이 넘는 바자우라우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속에서는 그들의 몸이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때때로 한 가족 전체의 미래가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만이 인간이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기술로 살아가는 유일한 장소는 아닙니다. 동아프리카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세계가 오래전에 버린 방식으로 여전히 먹을 것을 구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3. 하자족.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사라지고 있는 것은 땅이다.
하자족은 흔히 인류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에야시 호수 주변에는 약 1000명의 하자어 사용자가 여전히 수렵채집 생활 방식의 많은 부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활과 화살을 들고 사냥을 하거나 꿀과 야생동물의 고기를 찾아 나섭니다. 여성들은 대개 무리를 지어 땅속에 덩이뿌리를 캐고 열매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채집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야생 덩이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나 꿀, 과일이 부족해질 때 가족 전체가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비상식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농경지 확대, 가축 방목, 인구 증가,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로 인해 일부 사냥터와 채집지, 야영지에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과 야생 식량 자원이 더욱 불규칙해질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수록 여성과 아이들이 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은 또 다른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른바 원시적인 삶을 보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현금과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혜택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자 공동체에 남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자족은 선사시대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토지 권리와 돈, 관광이 얽힌 현대 세계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건조한 남쪽의 한 지역에서는 물이 너무 귀한 나머지 피부에 바르는 붉은색 층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완전히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4. 흰바족, 붉은 피부와 목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 인터넷에서는 흔히 흰바 여성들이 절대 목욕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복잡한 문화를 단 하나의 기이한 특징으로 축소해버립니다. 나미비아의 건조한 쿠네네 지역에서 흰바 여성들은 피부와 머리카락을 덮고 있는 독특한 붉은 주황빛으로 유명합니다. 이 색은 오치제 나옵니다. 오치제는 일반적으로 붉은 황토, 지방, 향이 나는 수지 등을 섞어 만든 것입니다. 흰바족에게 이것은 단순한 미용법이 아닙니다. 오치제는 미적 감각과 정체성, 신체 관리 방식, 그리고 뜨겁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활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오치제를 사용하는 이유를 단순히 목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물에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많은 농촌 공동체는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가며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은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2024년에는 엘니뇨가 가뭄과 식량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는 흰바족에게 물 부족은 또 다른 위협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가족관계, 그리고 생계의 기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과 목초지를 찾아 가축을 더 멀리 이동시켜야 할수록 사람과 동물 모두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왜 그들은 우리처럼 목욕하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물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적응해 왔는가입니다. 물 부족만으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에게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바로 그 강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독성 물질까지 함께 운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5. 야노마미족. 금은 숲을 떠나지만 수은은 몸속에 남는다. 아마존에서 금 1g은 숲을 떠나 지구 반대편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을 채취하는 데 사용된 수은은 한 아이의 몸속에 수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야노마미 영토에서 불법 금 채굴은 단순히 숲 한가운데 거대한 구덩이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강물을 탁하게 만들고 산림을 파괴하며 외부 사람들을 외딴 지역까지 끌어들이고 물고기와 강물, 사냥에 의존해 살아가는 많은 공동체에게 이것은 단순한 환경 오염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피오크루즈, 강유역의 9개 마을 주민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검사한 모든 모발 샘플에서 수은이 검출되었고 그중 약 11%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조사된 물고기에서도 수은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은이 음식물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신경계에 미칠 위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양실조와 빈혈, 말라리아까지 겹칩니다. 채굴 활동은 물의 흐름을 바꾸고 고인 물을 만들며 주변 환경을 훼손해 질병이 전파되기 쉬운 조건을 만드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역설은 분명합니다. 이 땅은 천연 자원이 매우 풍부하지만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바로 그 자원 때문에 원주민들은 자신의 건강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브라질은 불법 채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여러 보건시설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채굴 활동은 크게 감소했지만 훼손된 강과 건강, 생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언제나 금광이나 외부 기업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 가족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수년 동안 재산을 모으기도 합니다. 6. 토라자족. 장례식이 한 가족에게 가장 큰 경제적 행사가 될 때 많은 곳에서 장례식은 한 사람의 삶을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토라자 가족들에게 장례식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지는 의무와 관계의 네트워크를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토라자 지역에서 람부 솔로는 가장 중요한 의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을 떠난 사람을 배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친척들이 돌아오고 가족관계가 다시 이어지며 한 가문의 사회적 위치가 공동체 앞에서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소는 이 의례에서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희생되는 물소의 수와 종류가 매우 많아질 수 있으며 장례 비용이 외부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단순히 낭비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토라자 사회에서 가족 간에 오가는 선물과 가축, 금전적 기여는 장기간 이어지는 상호 의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이 다른 가족의 장례를 돕는다면 언젠가는 당신의 가족이 비슷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체계가 때로는 부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족의 명예가 의례의 규모와 연결될수록 일부 사람들은 충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돈을 모으거나 장례식을 미루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려하고 대규모인 장례식이 훨씬 자주 노출되면서 이런 모습이 마치 일반적인 기준처럼 받아들여지기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토라자 가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의례가 명예가 경쟁으로 변하는 순간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토라자에서는 한 가족이 의례를 준비하기 위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몽골 최북단에는 조상들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7. 두카족. 순록이 움직이면 집 전체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두카족 아이에게 순록대는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날 아침 가족 모두가 어디에서 눈을 뜰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몽골 북부의 혹독하게 추운 타이가 지역에는 차탄, 세예예텐이라고도 불리는 두카족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는 몇백 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삶은 순록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록이 움직이면 가족 전체가 천막과 생활용품을 정리해 새로운 곳으로 캠프를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구조와 충돌합니다. 학교는 한 곳에 있습니다. 보건소도 한 곳에 있습니다. 화장실과 도로, 각종 공공 서비스 역시 고정된 장소에 있습니다. 반면 두카족 가족들은 계절에 따라 이런 시설에서 수십 킬로미터, 때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니세프는 과거 게르, GER 형태의 이동식 유치원을 지원해 차탄 아이들이 가족이 머무는 곳 가까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접근성의 격차, 특히 유아교육과 외딴 지역에서 가축을 키우는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몽골 농촌 전반에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도 또 다른 압박 요인입니다. 기온 변화와 목초지 황폐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환경은 순록을 기르는 일을 점점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두카족에게 문제는 단순히 전통과 현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3의 선택지입니다. 교육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세상과 연결되면서도 순록과 가족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두 가족은 자신들의 삶을 지키면서 현대 세계와 연결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공동체는 때때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바로 세상이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을 권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8. 센티널족. 어떤 공동체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일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 외부 세계가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하나의 경계일지도 모릅니다. 인도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노스 센티널 섬에는 센티널족이 여전히 외부 세계와 거의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으로 이 지역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흔히 관찰하되 개입하지 않는다 는 원칙으로 설명됩니다. 외부인은 임의로 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영토를 존중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고립된 채 살아온 공동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에게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접촉도 섬 주민들이 한 번도 노출된 적 없어 면역력을 형성하지 못한 병원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센티널족의 비밀의식, 결혼, 종교, 가족 생활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는 실제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릅니다. 2025년 3월에는 한 미국인이 금지구역에 들어가려 시도했다가 이후 안다만 니코바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때때로 가장 큰 위협이 고립된 공동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끝없는 호기심에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센티널족은 우리에게 드문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모든 장소가 반드시 우리를 위해 탐험되고 촬영되고 설명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때로는 한 공동체를 가장 존중하는 방법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이야기를 잘못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그들의 땅에 직접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한 대와 충분히 야생적인 장면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만으로도 그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9. 코로와이족. 나무위 집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TV 속 원시 세계가 언제나 진짜인 것은 아니다. 아마 이것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큰 반전일지도 모릅니다. 코로와이족의 나무위 집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에게 그들이 여전히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간다는 인상을 주었던 몇몇 유명한 장면들은 카메라를 위해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코로와이족에게는 실제로 숲속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무위 집은 단순히 독특한 건축물이 아니라 가족, 생활공간, 자연환경, 그리고 공동체를 조직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TV 프로그램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사실은 오늘날 코로와이족의 삶이 이미 크게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적지 않은 가족들이 지상에 만들어진 마을에서 살고 있으며 돈을 사용하고 거래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정부 관계자나 선교사, 관광객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2018년 BBC는 휴먼 플래닛에서 코로와이 사람들이 나무위 집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담은 한 장면이 촬영팀을 위해 재현된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와이족의 나무위 집 자체가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미디어가 때때로 시청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한 공동체를 완전히 원시적인 사람들처럼 묘사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방송이 충분히 야생적으로 보이는 장면에 돈을 지불하기 시작하면 문화는 쉽게 하나의 공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계속 발견하고 구경할 무언가를 남겨두기 위해 코로와이족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작 코로와이족 자신에게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된 이미지 하나가 전 세계가 한 공동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멘타와이에서는 더 어려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젊은 세대가 더 이상 과거의 모든 흔적을 자신의 몸에 남길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 멘타와이족. 문신, 뾰족하니, 그리고 정체성이 스마트폰 시대를 만날 때 전통적인 멘타와이인의 몸은 살아있는 족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신과 의뢰, 옷차림, 심지어 치아의 모습까지도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그 책을 다시 쓸 권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베루트 섬의 일부 멘타와이 공동체에서 전통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몸에 새겨진 무늬는 정체성과 자연, 혈연 관계, 그리고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키레이
들은 오늘날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심지어 드론까지 마을에 들어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전통적 관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관심을 끄는 관습은 치아를 뾰족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과거 이것이 미적 표현이자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모든 멘타와이 여성이 이 관습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이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단순히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부하기도 합니다. 문신 역시 새로운 역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멘타와이를 찾아와 전통 문화의 상징을 직접 보고 사진을 찍고 때로는 직접 체험하려 합니다. 이는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문화적 상징이 외부인을 위한 상품으로 변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젊은 멘타와이인이 현대적인 옷을 입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치아를 뾰족하게 다듬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자신의 문화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문화를 보존한다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계속 구경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조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이번 여정을 마친 뒤 가장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들 역시 결국은 우리와 매우 익숙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번 여정을 마치고 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르시 여성들의 입술 접시도, 코로와이족의 나무 위집도, 바자우족의 특별한 잠수 능력도 아닐지 모릅니다.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든 이미지 뒤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자우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바다와 함께 살아왔을 수 있지만 그들의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학교와 신분 서류가 필요합니다. 젊은 멘타와이인은 조상의 문화를 사랑하면서도 모든 옛 관습을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족은 계속 사냥하고 채집하며 살고 싶어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살아갈 땅이 남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티널족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어쩌면 아주 단순하게 그저 방해받지 않을 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공동체들은 과거에 살아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어떤 사회와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적응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문화를 보존한다는 것은 수백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공동체 사람들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바꿀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진짜 삶의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